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뉴스A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픽입니다.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최근까지 난임 치료를 받은 정황이 새롭게 취재됐습니다. 임신을 포기한 배 씨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은 폐경 치료제를 복용했다는 민주당 해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선이 3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엎치락 뒤치락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차 TV 토론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 대선 후보는 상대 후보 강세 지역으로 달려갔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부 여야 강성 지지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대 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 움직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가운데 중국이 조선족을 대표한다며 한복을 입은 여성을 개막식에 등장시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중국의 역사 왜곡 문화 공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중국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구자웅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우 계명대 교수, 이두아 국민의힘 선대본부 법률지원단 부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논란부터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대리 처방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혜경 씨, 지난 2월이죠. 이 여성용 호르몬제를 이 경기도청 부속의원에서 도청 여직원 이 명의로 처방받았다, 대리 처방받았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배 씨, 이 5급 공무원, 전임 5급 공무원 배 씨는 내가 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에 따르면 이 알고 보니 배 씨가 지난해 말까지도 난임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폐경이 아니라 난임 치료, 난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겁니다. 조금 배치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구자웅 차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폐경과 관련된 그 약을 처방받았다라는 것이 논란이 된 이유는 배 씨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폐경기에 이르는 혹시라도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위해서 처방받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싹 떴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해명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먹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맞다라면 난임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은 임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이 폐경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기 때문에 이 배 씨의 지난 이 자신의 해명을 좀 뒤집는 이 반론이 될 만한 이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배 씨의 얘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씨가 과거 임신 노력을 했으나 성공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심했고요. 폐경 증세를 보여서 결국에는 임신을 포기하고 치료를 위해서 해당 약을 복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이 난임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다녔다는 이 설명과는 배치되는 정황을 봤을 때요, 교수님. 지금 상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좀 다른 내용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은 뭐 난임이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대리 처방 여부죠. 네. 그러니까 대리 처방이 된 것이냐 아닌 것이냐의 그렇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상 지금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제 사실 규명이 돼요. 병원에 네. 가면 실질적으로 누가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이 될 텐데 여기서 어떤 여성이 폐경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선거도 중요하지만 일정 부분 굉장히 선정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품격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구체적인 어떤 증상, 뭐 병명 이런 얘기보다는 대리 처방이 실질적으로 행해졌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도 뭐 그래서 폐경 증세 외에 다른 증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리 처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황이 나와서 좀 배치돼 민주당의 어떤
배 씨의 그런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입장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정황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대리 처방이나 약을 대리 수령하면요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그리고 이 대리 처방을 해준 의사가 이 상황을 알 그런 사실 요소들이 있다면 의사도 의료법 위반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민감한 거고요. 지금 대리 처방 받은 약을 김혜경 씨가 복용을 했다면 의료법 위반을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배모 씨나 배 씨나 그 민주당의 그 선대위의 공보단의 그 해명을 저희가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첫 번째 이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을 때 제보자의 제보가 나왔을 때 뭐 SBS가 아마 첫 번째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배 씨랑 선대위 공보단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허위 사실이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이건 선거 개입 의도가 있으니까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고 네. 뒤로는 사과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다른 언론 보도가 잇따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왔냐면 이거 제 불찰이다. 잘못했다. 뭐 제가 과잉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진술을 믿을 수가 없고요. 관련해서 이 대리 처방 받은 약을 누가 복용했냐 이 부분 갖고도 배 씨가 본인이 복용했다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뭐 여성의 완경, 그다음에 뭐 난임 이런 부분을 국민의힘이나 언론이 먼저 제기하지 않고요. 네. 그 선대위,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의 배 씨의 진술이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써서 내보냈어요. 저희가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본인들이 먼저 자세하게 써서 2번이나 내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언론에서는 그분들이 공보단에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인이 쓰면 폐경이라고 안 하고 완경이라고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양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난임 치료를 하는 사람은 이 약을 절대 복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배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억울한 게 있거나 김혜경 씨가 억울한 게 있으면 일정 부분 배 씨가 이 부분 약을 뭐 처방받은 게 없다라든지 아니면 난임 치료를 받는다든지 본인이 사실은 이 약을 먹었다고 하면 호르몬 약이니까 한 달만 먹을 리가 없거든요. 이 약을 이후에도 복용한 증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한 후에 입장을 다시 내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김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나 뭐 조사를 하면은 금방 나올 일이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김혜경 씨 관련 논란이 매일매일 추가 보도로 인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방금 분석한 약 대리 처방 문제도 있지만 공무원 사적 유용이나 법인카드 유용 문제까지 크게 3가지 분류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좀 주목해서 지켜보는 부분은 명절 선물 이야기예요, 차장님. 네. 뭐 친인척 명절 선물 준비하는데 공무원들이 이용이 됐고 네. 또 지시를 받고 직접 배송까지 맡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설명을 하기를 그러니까 제수용품을 챙겨달라고 한 사실은 있지만 선물은 모두 후보의 사비로 구별했고요. 직원에게 배송하라고 한 사실은 없다라는 겁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은 이것 역시 이 5급 공무원 배 씨의 과잉 충성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저 해명도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논란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배 씨와 그 A 씨의 논란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경기도 소속 공무원 아닙니까? 네.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이 공무원들이 경기도의 이 그 활동을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의 어떤 그 활동을 도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업무를 도왔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누군가가 부당하게 지시한 거 아니냐. 이것이 지금 핵심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명절 선물의 경우에도 명절 선물을 챙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그게 공적 의무입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친인척들에게 보내는 선물은 자신이 챙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약간 어설픈 해명이 자꾸 이런 논란을 좀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김관욱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 그 이 대리 처방뿐만 아니라 정말 이 소고기를 뭐 법인카드로 사서 다시 취소와 결제를 반복하는 이런 모습들 많이 회자됐거든요. 그런데 해명은 좀
다가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이 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은 지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배모 씨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한 점에 대한 어떤 사과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후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했고 또 경기도 감사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사와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지금 네.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드러날 텐데 결국에 저도 이제 녹취록을 보면서 배모 씨가 굉장히 갑질 비슷한 걸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얘기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이 7급 A모 씨죠. 네. A모 씨는 딱 한 번 봤다는 거예요. 공간 담당으로 이제 배정을 받으면서 그때 한 번 인사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배모 씨가 또 이분이 또 나서는 거를 또 굉장히 싫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보하는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앞에 이렇게 의전하다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불쾌하다는 그렇죠. 내용으로 그런 얘기를 거는 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이 뭔가를 공을 다 이렇게 독점하려고 하는 그 배 씨의 어떤 욕심이 아닌가. 그리고 행태를 보면 분명히 갑질 맞아요. 그런데 저는 또 이 A모 씨의 어떤 행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게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게 8개월 분량을 녹음하고 촬영한 부분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갑질을 당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상대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정상적인 거냐.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항의도 사실은 전혀 나오질 않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이제 항의라도 이게 고쳐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그만두거나 아니면 재소를 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사실상 시험을 보고 들어간 공무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속된 말로 얘기하는 어공이에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만둘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소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당함을 느낀다면 그것도 아니라면 사실 권익위에 제소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곧바로 그 절차들을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인데 8개월 동안을 전혀 이런 절차를 또는 그 이제 갑질을 했던 배모 씨에게 항의하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리고 이제 이게 선거가 이제 직면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 곧바로 항의하는 게 맞거든요. 네. 아니면 권익위에 하거나. 근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다는 것은 조금 좀 의아하다. 뭐 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떨지 또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그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참 이게 면목이 없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 제 불찰입니다. 제가 좀 더 세밀하게 살피고 또 경계했어야 마땅한데 그게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면서 감사가 이미 개시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네, 뭐 지금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모습까지 봤고요. 사실 앞서 입장문을 냈지만 재차 사과를 한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요, 부단장님. 예. 이제 캠프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나와요. 물론 이제 후보는 사과를 했지만 이 메신저, 그러니까 이 제보자에 대해서는 녹음을 한 것이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되니까 다시 또 오늘 SNS에 글을 올려서 무엇이 2차 가해냐라고 재반박하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의 본질은요, 갑질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갑질의 수혜자가 누구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죠. 공익 제보한 사람들을 그렇게 옹호하고 보호했던 민주당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은 공익 아닙니까? 공익 맞습니다. 그럼 공익 제보자가 피해를 입을 때는 왜 참았냐라고 지금까지 따진 적 있습니까? 그 한 번도 따진 적 없었거든요. 공익 제보자가 그 조직 내에 있을 때 이 불합리를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은 공익 제보자가 지금 이분 아직 공익 제보자가 되진 않으셨지만 이 제보자가 앞으로 밝힐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보고 또 판단하실 게 있지만 네. 사안의 본질은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갑질이냐 아니냐,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왜 녹음을 했냐고요? 배모 씨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면 저는 녹음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카드 깡을 막 하라고 그러잖아요. 카드 본인이 녹취한 거에 보면 카드 깡 뭐 이런 얘기해요. 20만 원 뭐 어쩌고. 그러면 이 카드 공무원 입장에서 아니 이 카드 깡 같은 행위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근데 배모 씨가 또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이 카드 깡은 아니지만 뭐 어떤 일을 막 시키고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못하면 나하고 일 못해요. 그럼 해고하겠다는 취지로 그만두게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꼭 뭐 급여를 받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분 입장에서 그럼 용기 있게 던지고 나와야 됩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사정을 알고 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건 사안을 흐리는 거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입장에서도 배 씨한테 꼬리 자르기를 지금 이제 선대위나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렁각 씨가 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많은 일들이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럼 배 씨가 알아서 한다고 배 씨한테 사적인 조력을 받은 건 그러면 갑질이 아니고 그거는 공무원을 사적 노무에 동원해가지고 직권 남용이 안 될 줄 압니까? 그것도 배 씨한테 시킨 것도 똑같이 범죄가 되거나 아니면 갑질이 돼요. 아무리 친분이 있다 그래도 공무원한테 공무원 일과 시간 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공무원이 딴 일 해주고 있고 배우자를 도와주고 있고 네. 그 살림 사는 걸 도와주고 있는데 그게 납득이 되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요. 행안부 규정에 의해서 지자체장 배우자에 대해서 준수 규칙이 있는데 다 규정에 위반됩니다. 공무원을 사적인 노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책임관까지 두고요. 책임관이 공무원이 사적 노무에 동원되는지 네. 살펴보게 했는데요. 부인은 안 살펴보셨나 봐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이 제보자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보면 장경태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회의원도 보좌진을 통해서 이 처방을 받는다고 발언을 했다가 문매를 맞는 일이 있었나 봅니다. 구자웅 차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불필요한 해명이고요.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A 씨의 행태가 이렇게 순수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에 앞둔 시점에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타격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녹아있기 때문에 순수해 보이진 않지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혜경 씨가 그 일주일 전에 한 그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배우자의 그 후보자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네. 무한 검증을 받아야 된다. 굉장히 자신 있는 말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들은 김혜경 씨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 무한 검증을 같이 해봐야지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떤 어설픈 해명보다는 이 잘잘못을 분명히 가려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태도가 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를 보니까요. 이게 끝이 아니다. 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부단장님, 지금 뭐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요. 어떤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공개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건지요? 아직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네. 이 부분을 나서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선대본부에 갑질 그 진상규명센터가 청년본부에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많은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보는 제보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물적인 증거, 녹취라든가 메모라든가 처방 전의 사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게 확인이 되지만 그런 네.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아마 차차 확인되는 게 있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건 필요에 따라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제보자의 지금
제보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이런 논란이 이제 벌어지니까 이제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외부 활동을 좀 중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 불경 지역을 찾았습니다. 부산, 울산 이런 지역을 PK 지역 찾았는데 이 집중 유세에 돌입하면서 이 논란에 대해서 뭔가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같습니다. 그 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기 안 죽습니다. 지금도 온갖 공격이 난무하지만 저는 쏟아지는 포탄을 저의 성취의 토대로 삼아온 사람입니다. 지금의 이런 잔파도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보다 더 험한 파도도 이겨왔고 더 큰 강도 건너왔고 더 큰 산도 넘어왔는데 이 정도 산 하나 못 넘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강, 더 큰 험난한 이런 뭐 정치적인 그런 고난도 난 넘어왔다. 그러니 난 이번도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도 하고 아까 김관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 얘기하셨는데 이 셀프 감사 논란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임명했던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 제대로 감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감사는 제대로 될 거라고 봐요. 지금 네. 전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부실 감사를 했을 때 그 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실 감사하면 하는 와중에 또 뭐가 있냐면 경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감사 내용과 수사 결과가 다르다 그러면 당장에 그거는 뭐 그 감사를 한 주체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 그리고 체크가 되고 있으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각오를 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후보들도 사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자칫해서 이제 흔들릴까봐 본인의 어떤 각오를 다지고 지지자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나는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가겠다. 나를 따라달라. 뭐 이런 어떤 메시지 차원이지 뭐 여기에 큰 의미를 둘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하면 보통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 통상 그 관례에 따라 하면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뭐 어떤 분은 이 감사관이 보통 그 김문수 지사, 남경필 지사 그 이전의 지사들은 경기도 정도의 규모가 되면 감사원의 감사관이 파견돼서 나와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서 이제 개방형으로 바꿔서 그 변호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가 감사관이 됐는데 이 감사관이 뭐 이재명 후보가 그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왔을 때 법원하고 검찰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기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세미나에서 발표도 했던 걸 문제 삼으시는데 뭐 저는 뭐 그거는 그래서 감사의 공정성, 셀프 감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는 실효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민간인이에요, 모두 다. 지금 배 씨랑 그 저 제보자 저 두 분 다 네. 퇴직을 한 민간인이고요. 김혜경 씨도 민간인이에요. 근데 불러서 안 나오면 어떡할 겁니까? 왜냐하면 이 감사관 이분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일하실 때 본인이 그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직했던 변호사 5명 중에 관련 사건을 원래 수임하면 안 되는데 수임했다고 검찰에 입건돼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감사관 분 출석 끝내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 뭐 수사기관에도 안 나가시는데 이제 민간인들이 감사에 안 온다고 하면 그리고 자꾸 무슨 대선 일정이 있으니까 미뤄주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실효성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수사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네. 12월 27일에 고발한 사건도 있는데요. 1월 초에 고발인 조사하고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동안 피고발인은 소환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도 결과가 대선 전에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 대부분의 사건은 또 2월 3일 날 고발했으니까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2월 뭐 3월 이 전까지 아마 뭐 감사 결과도 안 나올 거고 경찰 수사 결과도 안 나올 테다. 이게 뭐 어떻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러면 왜 수사를 고발을 했나요? 그걸 수사할 것 아니라고 믿으면서 경찰에 고발하나요?
그러니까 빨리 경찰을 했으면 고발했을 해도. 때에는 그만큼 이제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을 신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촉구를 해야죠. 빠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발은 고발대로 해놓고 이거는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 말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가족에 있어서 또 뭐가 많을 것이다. 이제 뭐가 있으면 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이제 네거티브를 계속 끌어올리느냐. 저는 어떻게 보면 윤 후보의 어떤 정책적 역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뭐 많은 평가를 부정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이거를 네거티브 전략으로 바꿔서 사실은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거티브는 네. 네거티브로 가야 되겠지만 뭐 검증은 검증대로 가야 되겠지만 이런 당대표가 나서가지고 모든 것을 네거티브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진짜 우리가 바라는 선거 아닌 방향으로 지금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네, 말씀 네. 주셨는데 그 사이에 뭐 이게 정책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개인적인 의견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순서에서는 한 달 남은 대선의 쟁점으로 떠오른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논란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D-30, 31일 앞으로 다가온 여론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 연휴 지났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밥상머리 민심에 반영된 여론조사 저희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지지 여부와 별개로 이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구자홍 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48.2 대 43.9입니다. 자, 이 상황 어떻게 저희가 뭐 아직도 안개 속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저것은 지지율을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대통령에 당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느냐. 그러니까 대선 결과에 대한 어떤 전망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가운데 그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이 전망을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네. 것을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초박빙 안개 속 여론 가운데 얼마 전에 토론이 진행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은 시청률도 3사 종합으로 한 39% 역대급 시청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토론 뒤에 진행된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인 그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35.1이고요. 윤석열 후보 37.2%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TV 토론 영향이 어떨지 사실 우리가 진행되기 전에 많은 분석을 했었는데 이후에 지금 여론조사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을 가장 인상적으로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아직은 이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부동층들 이번 토론을 통해서 잡았는지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국면에서 두 가지 요소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는 김혜경 씨의 이슈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TV 토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확인한 거는 지금 여론조사 두 개 나타난 거 보면 유권자들은 네거티브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어떤 정책이 뭐고 비전이 뭐고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이라는 그 역량에 대한 평가가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여론조사상.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TV 토론에서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부족함이 좀 많이 드러났다는 준비가 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른 후보들과 좀 대비되는 그 정도의 어떤 수준 차가 느껴졌어요. 뭐 왜냐면 아리백이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아니요, 건가요? 뭐 아리백은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본인이 만든 정책을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군 필자들에게 청약 가산점 5점을 줍니다.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공약이라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거를 심상정 후보의 어떤 질의 속에서 밝혀져요. 그러면 이 5%가 의미를 발생하려면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총점이 만점이 40점이면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만점은 얼마냐면 본인이 40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84점이 만점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5점이 거기서 작용하는 그 의미라는 것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공약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자꾸 질의 과정에서 모르겠다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상당한 불안감을 이제 줄 수밖에 없는 국정을 담당할 때 자꾸 모르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럼 누구한테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지자나 뭐 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불안감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이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단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지지했던 또 민주당 출신 시장 중에도요, 최성전 시장인가 그분이 이제 점수를 매겼던데 그분은 이재명 후보를 꼴찌로 하고 윤석열 후보를 1등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들 평가에 의해서도 보면 윤석열 후보가 1등이다,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전에 이제 김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청약 가산점과 관련돼선 이 부분은 국방 공약이고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청약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됐을 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5점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가 저 때 이제 만점을 몰랐던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뵀을 때 이 부분 만점 알고 계셨던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 이제 본선 토론하시면서 좀 긴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오히려 본인의 정책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아닌가 싶던데요. 지금 알리백이라고 했지만 뭐 이제 산업자원통상부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리백이라고 읽는 게 맞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읽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리백 100% 갖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질문에는 재생에너지 100%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적절한 걸 수가 있는 게요. 이 리백이라는 거는 민간단체가 만든 그 기준이고요. 또 민간단체와 개별 기업의 민간 협약일 뿐이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낸 보도자료로 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요. 네. 그 렉스라 그래서 재생에너지 티켓을 많이 사도 리백을 네.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한 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가 이 정책을 이해를 잘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평가들을 그리고 내놓으시네요. 저는 또 하나 심상정 후보가 우리 후보보다 윤석열 후보보다 대장동을 더 정리를 잘하시더라고요. 대장동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공범이냐, 배임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활용당한 무능력한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답을 못하시더라고요. 네, 구정 차장께서는 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이두하 변호사야 이게 캠프에 계신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윤 후보를 방어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그 첫 번째 TV 토론에 그 시청률이 40% 가까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후보들이 직접 서로 토론을 통해서 경쟁하는 모습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이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비교 분석해서 누가 더 국정을 운영할 만한 적임자인지를 판단할 근거를 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내용에 대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이런 장황한 해설보다는 오히려 후보가 직접 참여해서 경쟁자와 더 논쟁을 뜨겁게 하는 앞으로 국정 운영을 우선순위를 뭘 둬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은 논쟁하기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왜 이 TV 토론이 번번이 무산되는지 저는 그 점이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아리백을 얘기 안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리백이 왜 중요하냐면 350개 글로벌 회사들이 있어요. 이걸로 생산하지 않는 건 수입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수출에 많이 의존한 경제는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백이 중요한 거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고 최성 씨 같은 경우는 그냥 1인이에요. 그분이나 저나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외교 문제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이게 확인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영민 비서실장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이렇게 네. 겉으로는 그렇게 공격을 얘기를 하고 했죠. 네. 뒤로는 뭐 이렇게 사과하는 이중적인 어떤 행태를 보였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윤 후보에 대해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곧바로 지금 고소 고발해야죠.
네. 저희가 네. 그 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노영민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은 주중 대사를 하셨던 분이죠. 그분 중국 가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절필동 이렇게 쓰셨던 분입니다. 선조가 그 이효송이 명군 끌고 와서 그 고맙다 그래서 그 보은은 하겠다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절필동 그 조공을 계속 바치는 중국에 대한 중화사상 모화사상을 나타내는 그 말을 가서 쓰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말하시는 게 뭐가 그렇게 신뢰도가 있겠습니까? 그분 그 전에 윤석열 후보 나오기 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윤석열 후보 나오면 버티지 못할 거니까 대선 후보로 출마 못할 거다 그런 말씀도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 신뢰성이 뭐 네. 얼마나 있을지는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1차 토론의 후폭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후폭풍의 열기가 식기도 전에 2차 토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이 2차 토론이 무산됐다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들어왔어요, 차장님. 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원래 이제 2차 토론은 한국기자협회가 이렇게 주최를 해서 사자 4명의 후보를 초청해서 이 토론을 가지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 기자협회 자체의 어떤 그 정치적 편향성 그리고 이 기자협회가 염두에 두고 있던 어떤 특정 방송사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면서 지금 현재로서 실무 협상 과정에서 이 무산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기자협회가 이 특정 이 종편 한 개 회사가 아니라 이 종편 4사와 함께 공동 개최를 한다라면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참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유로 내세운 거는 뭐냐면 건강과 그다음에 JTBC의 편향성이에요. 그런데 TV 토론을 할 수 없을 만큼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좀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의 건강 사항이 TV 토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JTBC가 불공정해서 그렇다 그러면 진짜 우리 채널A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바꿔서 하면 되죠. 왜 그거를 꼭 그 공정성을 거기서 따져가지고 네. 아까 이제 구 차장님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은 계속해서 TV 토론은 뭐든 이 후보들 간의 어떤 토론을 원하거든요. 알 권리를 충족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빨리 해주시면 좋겠다. 김관원 교수님께서 부르셨으니 한번 말씀해 제가 주시죠. 말씀을 드릴게요. 협상단에 직접 다녀오셨던 분한테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건강은 컨디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정이 주말에 많았으니까 조금 더 미루면 어떠냐라고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으로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방적인 보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부분 JTBC에서 JTBC 앵커를 받고 JTBC가 이 부분 중계를 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협상단 우리 쪽 협상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주체가 한국기자협회잖아요. 네. 근데 한국기자협회는 사실 민주당 위성정당의 비례대표를 추천해서 정필모 의원인가요? 전 KBS 부사장을 추천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그때 언론노조나 PD협회에서는 추천을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언론의 공정성 때문에. 근데 한국기자협회는 그랬던 단체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마지막에 철회했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고 이 주관을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걸 바꾸거나 아니면 이 중계를 왜 JTBC만 하냐. 그냥 종편 4사가 같이 공동 개최를 하면 하겠다라고 얘기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종편 4사 플러스 YTN 플러스 연합뉴스까지 해서 중계하는 네. 걸로 하자고 하니까 이런 안은 받아들여질 이 부분은 이렇게 중계를 육사가 한다면 이 부분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그렇군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뭐 토론 거의 뭐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사전 투표랑 본 투표율을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갑자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자원 차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뭐 코로나에 걸리면 그 기간에 걸리면 투표를 제대로 못 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오미크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유행을 하면서 확진자가 지금 뭐 3만 명, 4만 명에 육박하고 있고 최대 이게 한 뭐 7, 8만 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지금 우려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투표일이라는 것은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사전 투표는 3월 3일과 4일 이틀간 실시하고 본 투표는 3월 9일 하루만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즈음에 이 오미크론으로 이 유행을 더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감염이 돼서 이 재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여당에서는 사전 투표일을 하루 더 늘려서 3월 3, 4, 5일 3일 동안 실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전 투표는 이틀만 하고 본 투표를 3월 9일과 3월 10일 이틀간에 실시하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야 합의 그리고 이 실무를 선거법, 담당하고 있는 이 선관위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는 진보 진영에 유리하고 본 투표는 이 뭐 보수 진영에 유리하다 이런 통설에 따라서 여야 입장이 좀 갈리는 이런 이게 상황이잖아요. 이제 과거에 어디에서 누가 더 많이 득표를 했느냐라는 경향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역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사전 투표에서는 여당이 상당히 좀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 특히 본 투표일 후반에 오후에 투표했을 경우에는 이 보수 성향 유권자가 많이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각 당이 자당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건 좀 유불리를 떠나서 여야에서 완만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뭐 대선이 다가왔으니까 투표의 방법에 대해서도 좀 논란과 어떤 이런 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언급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고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세계 최고의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뭐 보셨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좀 울컥하는 듯한 모습도 좀 보이고요. 또 이제 이재명 후보도 노무현 전 대통령 오후 봉화마을을 오늘 찾는다라고 합니다. 지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지금 이 시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키워드가 된 것 같아요, 차장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상당히 좀 그 선거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전략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만드는데 앞장섰던 지지율이 똘똘 뭉쳐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 후보가 어떻게 보면 경쟁자인 윤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추억하면서 저렇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이재명 후보와 친문 진영과는 약간 좀 거리를 두게 하는 약간 그 EJ의 어떤 그 신모 원료가 지금 숨어 있는 다분히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까지 의도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저 모습 자체가 그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지지층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고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로 가지 않고 중도에 머물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끌어오는 효과를 노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저 모습은 상당히 선거 전략상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부랴부랴 이재명 후보가 봉화마을을 찾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참배하는 것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이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 여당 지지층을 자신의 어떤 지지로 끌어오겠다라는 이 선거 전략적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관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저런 장면이 이렇게 좀 어색하다, 진정성이 좀 안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신 그 과정들을 보면 사실 검찰의 책임이 굉장히 크거든요. 검찰이 모욕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검찰총장이 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어떤 애정이 있었고 그랬다 그러면 그런 어떤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대표로서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지금의 이 장면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저도 그 진정성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임기 동안에 전혀 그런 행보는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지금 선거 막판에서 이런 행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분 원장님께도 여쭤봐야겠죠. 다분히 뭐 의도적인 것 같다라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좀 읽혀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때 저희 지금 벌써 구정이 지났지만 설 연휴가 지났지만 추석 때 집사부 일체를 했었죠. 이제 후보들이 그죠? 네, 기억나요. 근데 그때 윤석열 후보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뭐라 그러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놀랐었고 사실 저희도 놀랐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기 강정마을 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진영을 떠나서 이런
결단을 내리려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 마음을 생각해서 울컥하는 건데 뭐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도자의 그리고 한 지도자에 대한 결단에 대한 존중이지 이걸 진정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뭐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고요. 오히려 진정성이 없는 건 그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데일리 민주에 가상의 노무현 대통령이 나와서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했던 게 더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의 진짜 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냐고 항의가 빗발치는 걸 보니까 그게 진정성이 없었어요. 네, 이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서 한번 다음 하려고 코너에서 좀 하셨어요? 다룰 네.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네. 그만하시죠. 일단 이번 순서는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전히 안개 속 민심과 또 이 여야 가릴 것 없이 키워드가 된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까지 분석해봤습니다. 단일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D-31일입니다. 대선까지 31일 남았습니다. 달력 보니까 왜 31일이지? 2월이 28일까지 있죠. 네, 그래서 이 판세를 흔들 이 단일화 이 이슈가 아마 지금 막판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태규 이 국민의당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 선대위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데 안 후보가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에 대한 평가절하를 하고 나섰는데요. 그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가시죠. 한 2주쯤 전에 안철수 후보가 일시적으로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는 부분을 이제 받으면서 다소 의기양양해하면서 이제 여러 얘기를 했지만은 그 뒤에 보시면 그분이 지금까지 많은 선거 나와 상상했던 것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결국엔 또 지지율 또 하락세를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갑자기 급반등하는 상황은 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왔죠 저희가. 이 보면은요. 오늘 새벽에도 단일화를 주장하는 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설마 또 익명 이런 질인가 해도 되나요? 제가 진절머리가 나려고 한다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익명에 대해서 또 이렇게 예전부터 계속 비난을 해왔으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연일 안 후보를 이렇게 저격하면서 자강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 요즘에 이준석 대표와 귤스톤이라고 많이 불리던데요. 이 귤 제주지사를 했던 이 원희룡 본부장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초박빙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 후보와 이 단일화해야 된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쉬운 단일화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요. 제가 SNS에서 보니까 이걸 보고 지지자들이 일부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왜 갑자기 단일화 얘기를 꺼냅니까? 이게 얘기가 된 겁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자영 차장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희룡 본부장의 저 얘기는 정권 교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설 연휴 이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거든요.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라면 스스로 완주를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를 하더라도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막판 추격을 물리치고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자강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배가했을 텐데 오차 범위 내, 그 오차 범위라는 것은 6% 이내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불안한 그 우세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 격차로 앞선 상태로 후보 등록을 하고 본선을 치러야 확실하게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야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야권 지지층의 어떤 현실론을 지금 원희룡 지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만약에 단일화 이슈가 그 전면에 나서게 되면 윤 후보의 자광론은 이제 묻히게 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렇더라고요. SNS 보니까 단일화 얘기 뭐 이준석 대표랑 얘기한 거예요. 이러니까 원희룡 본부장이 제가 이준석 대표랑 얘기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단 걸 제가 보고 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권영세 본부장 명의로 이제 선대본부의 공식 입장을 오늘 오전에 또 배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개인의 이견일 뿐이다. 선대본부 입장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거를 알려준다고 입장문을 배포했다는 점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자, 이런 단일화 이제 어쨌든 중요 변수인 것은 확실합니다. 관련한 여론조사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최신으로 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 후보 했을 때 어떤 후보가 적합한지 여론조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40.9고요. 안철수 후보가 40.4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초박빙의 결과가 나왔어요. 부단장님 어떻게 이 조사 결과를 평가하시는지요? 사실 이 부분 얼마 전까지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적합도가 더 높은 여론조사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어느 정도 추세를 보면 그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이 부분은 더 점점 추세가 좋아지는 편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은 또 항상 저희가 좀 국한해서 봐야 될 게 네.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물었을 땐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좀 더 높은 그런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 되지 저희가 단순한 여론조사는 항상 이 결과 갖고 어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선대본이나 공식 입장은 항상 후보의 입장이 공식 입장이고요.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그래서 전략적인 언급을 안 하는 건가요? 언급을 안 하고 계셔서 네.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우선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이 마지노선이 지났다.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 마지노선, 이 데드라인, 1차 데드라인은 언제였는지 저희가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김관욱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노선은 이미 지났다. 이런 상황에서 아까의 여론조사 결과와 같이 합쳐서 분석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지지율의 격차가 이렇게 두 후보 간에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합도 면에서는 거의 대등합니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만큼 윤 후보에 대한 야권 지지층의 확신이 지금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반증하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얼마든지 윤석열 후보가 뭔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조사 결과인 것이고요. 단일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그 다음에 뭐 예컨대 원희룡 본부장, 네. 그리고 권영세 본부장 다 달라요. 무엇을 당의 어떤 입장으로 얘기할지 그것도 이제 뭐 헷갈리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말을 꺼냈다가 이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꺼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꺼내는 자가 약자라고 보는 거예요. 아쉬운 자. 이렇게 되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그게 지지율을 흔들 것 같으니까 지금 단일화는 필요한데 단일화 얘기는 못 꺼내는 이 장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조금만 더 길어지면 시간상으로 사실상 하기가 어려워요. 실질적으로 한 25일 전에는 해야 되는데 벌써 이제 뭐 30일 가까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한 말씀만 네. 보충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적합도 조사를 할 땐 야권 지지층에 제한해서 적합도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 적합도엔 여권 지지층도 다 답변을 하시니까요. 이 부분은 야권 지지층이 적합도가 누가 높다고 판단한 건 절대 아니고요. 역선택이 모든 있을 수도 국민들이, 있다. 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게 단일화라는 것도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일화 이후에 시너지가 나야 되거든요. 시너지요? 그런데 과거에 보면 DJP 단일화는 대선 전 48일 전에 됐거든요. 네. 이건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나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하는데 일조를 했죠.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도 투표일 34일 전에 성사가 돼서 한 달 넘게 단일 후보로서 이게 선거운동을 함께하면서 시너지가 나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보 등록 직전에 있었던 단일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12년 안철수 후보가 그 후보 등록 포기를 하면서 네. 사실상 문재인 후보로 단일화가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단일화 시너지가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 벌써 이제 D-31일 아닙니까?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러 논란 속에서 결국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시너지를 낼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겠느냐 이 점을 감안을 한다라면 단일화가 곧 정권 교체의 어떤 보증수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단일화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야권에서는 원팀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제 홍준표 의원과 본격적인 행보들을 좀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인 홍카콜라에 출연도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홍 의원이 거리 유세에도 나선다라고 합니다. 차장님께 연이어서 여쭤볼게요. 네네. 이런 이제 본격적인 같이 하는 행보들이 어떤 청년층의 표심을 잡는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율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시너지가 네. 있으니까 여기 네, 결혼. 왜냐하면 이게 그 대선 경선이 끝난 지가 벌써 2달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 이 가장 그 강력한 경쟁자였던 홍준표 후보와 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 이후에 서로 그 내용이 달라져서 여전히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불안한 원팀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직접 만나서 함께 거리 유세를 한다거나 또는 이준석 대표와 함께 이 그 야권 지지층이 가장 많은 이 대구 동성로를 함께 걸으면서 2030의 어떤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라면 이것은 상당히 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행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원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이두아 우리 부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민주당 내부에서 조금 이거 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하더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자, 이두아 부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재명 후보가 좀 이제 다급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이런 네. 내용 아닙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고인이시니까 아마 누가 성대모사를 한 것 같은데 네. 이 고인을 좀 뭔가 모욕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모욕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한 네네. 것 같은데요. 권양숙 여사도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유족한테 동의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민주당 유튜브 공식 채널에 저게 올라가 있는 거죠. 올라가 있으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냐.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권양숙 여사가 지지한다고 하면서 권양숙 여사가 영상을 띄운다든가 이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렇게 되니까 진정성이 의심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이제 친노 친문이라고 했던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다고 좀 전에 구 차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겠죠. 그리고 네.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또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러는 분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워했던 더 레프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요즘은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본인 SNS에 많이 띄워주고 이런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각각 이제 원팀 행보는 속도의 결집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례적인 뭔가 좀 신기한 현상들이 있어서 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또 친박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적의 적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것인데 이런 유권자들의 어떤 선택의 이유를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못 바꿔요. 특히나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애정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구속시킨 거 아니냐.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지지하겠느냐. 이런 것이고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하다 보면 사실상 그런 것을 철회하고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일부라고 보지만 이게 대세를 가르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이 비디오 얘기를 나왔는데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민주당사를 가면 예컨대 두 명의 사진이 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당연히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썩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기서 고인이 됐다 그래도 지금 살아계신다 그래도 아마 지지했을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필요 없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홍카콜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차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게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께서 이 선대 본부에 이제 개입하는 이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역량 있는 어떤 국정 수행 능력의 조치와 더불어서 이 처가 비리 엄단하겠다 선언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건 본인이 주장한 걸 본인이 사실은 부인하면서 지금 한 것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본다면 굉장히 네. 취약하다.
뭐 이렇게 봅니다. 네. 후보 입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처가 비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 얘기를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뭐 예, 저희 구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반복해서 할 의미였던 필요가 것 없다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홍준표 전 그렇군요. 대표도 이해를 하신 거고요. 수차례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 그다음 백불 과정에서 기자분들한테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네. 그 처가 비리나 처가와 관련된 일이 무슨 일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할 거다라고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네, 네. 구장 차장께서도 한 말씀 네, 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적에 적은 동지라는 것은요, 선거 당선 전략상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상대 후보에게 갈 표인데 그걸 적에 적은 동지니까 나를 날 돕겠다고 지지해달라고 하니까요. 하면 네. 나한테 오면 그 2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표를 2표로 만드는 효과가 아하, 있는 전략이기 네. 때문에 이 적의 동지는 박빙승부에서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이 중요한 선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순서에서는 여러 갈래의 원팀 행보하고요. 단일화 변수 전망까지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정당성은 선거, 바로 투표에서 나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한 총칼과 무도한 권력에 맞선 무수한 이들의 값지고 무거운 피가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져 뽑힌 지도자의 자리와 그가 쥘 권력은 무엇보다 무거운 겁니다.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이재명 당선자의 득표율은 56.4%. 337만 621명의 경기도민들은 후보 이재명의 비전과 능력을 보고 한 표를 던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가 위임한 이 한 표의 권력이 엉뚱한 이에게 쓰이고 있었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가 뽑지도 않았는데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라는 이유로 떠받들여진다는 것은 비상식적입니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소고기로 변하는 걸 지켜본 경기도민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상식의 선을 넘지만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 과잉충성으로 벌어진 일이라는 이 5급 공무원의 해명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 걸까요? 공과 사를 가리지 못했다,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는 김혜경 씨의 입장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도지사의 아내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권력자의 아내이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취해버리는 게 권력인 법입니다. 집사람이 정치할 거면 도장 찍으라고 했다는 윤석열 후보자의 말은 참말입니까?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던 그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돌연 내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라는 발언을 해대니 섬뜩하다가도 후보도 아닌 자가 무슨 정권을 잡는다는 것이며 누구를 잡아넣겠다는 건지 의아해질 뿐입니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은 권력. 국민들이 당장 그런 사유화된 권력의 민낯을 보고 촛불을 들었던 게 5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불편한 되자비를, 기시감을 또다시 느껴야 하는 겁니까? 심지어 한 사람은 그 촛불 앞에 섰고 한 사람은 그 음습한 권력을 법의 이름으로 단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던진 한 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줄 테니 너희들의 왕국을 만들어도 된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것도 지도자 단 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았건만 너무 순진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누리고 잡을 권력 따윈 없습니다. 국민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오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지난해 7월 25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2018 평창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상호가 남자 스노보드 평행 대회전에서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이상호는 이번 시즌 월드컵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희생된 유해 5구의 신원이 74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이번 주 목요일 보고회를 열어 희생자 신원과 가족 관계 등을 공개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가 2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최초 위반하면 벌금 20만 원, 2차, 3차 적발 시엔 각각 30만 원,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납니다. 네. 홍앵커, 오늘도 굉장히 추워요. 절기상으로 입추는 지났는데 뭐 언제쯤 따뜻해지는 거예요? 네, 이번 주 주말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일단 오늘 낮에는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네. 강추위 싫은데 기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서울은 0도로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대전 4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춥겠습니다. 그렇군요. 주간 날씨 좀 종합해 주세요. 네, 월요일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화요일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이후로 심한 한파는 없겠습니다. 내일은 출근하기 좀 힘들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데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Blue sky.